오늘 제가 첫 세션을 맡아가지고요. 제목을 일단 How to Apply AI. 예, 제가 소문자로 됐네요. 어쨌든 마치 영화 제목처럼 그렇게 됐는데, 예, 영화 제목 있죠. 예, 그 아이 나오는 영화. 예,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왜 이노버티블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제가 1995년에 상을 받은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이제 IAAI라는 상을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Innovative Applications of AI라는 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혁신적으로 잘 응용한 그러한 팀한테 주는 상인데요. 이제 미국의 인공지능학회가 이제 트리플 AI거든요. 트리플 AI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상을 한 상입니다. 저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가 어제 시상식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4개 상 인텔리전스 대상을 드렸죠. 그게 2004년부터 저희가 시상을 했던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모델이 이 트리플 AI의 IAAI 상이었습니다. 1995년에는 제가 대우조선의 스케줄링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했는데요. 방법론적으로는 스페이셜 레이아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를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런 지금 그런 것입니다.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움직이면 카메라 찍으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겠네. 예, 되도록 제가 여기 자리를 지켜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에 같은 상을 또 받았는데요. 그때는 현대건설의 그 프로젝트 플래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방법론이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과 컨스트레인트 어프로치라는 걸 써서 당시 사실 AI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제 제가 이 미국 인공지능학회에 이노버티브 어플리케이션스 오브 AI라는 상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노버티브하게 어떻게 혁신적으로 AI를 응용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AI를 이걸로 봅니다. AI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응용하느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AI에 관련된 어떤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AI를 이게 나이브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AI를 제대로 과학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AI가 무엇이냐라고 만약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AI란 한 분만 저를 위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AI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구철모 교수님이 와 계시네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AI란 무엇인가? 계산기요. 좀 더 AI는 계산기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똑같이. 예. 혹시 AI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실 수 있는 분이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인공적인 사람이 만든 지혜라는 네, 사람이 만든 지혜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저를 위해서 멋지게 오답을 내주시면 좋았을 텐데 두 분 다 오답에 걸리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하면 사람과 같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또는 사람을 흉내내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인공지능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1987년도에 대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인공지능을 하고 싶었고, 그때는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사람과 닮은 기계를 만드는 건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인공지능으로 박사를 받은 게 1995년입니다. 그때 이 러셀과 노빅이라는 당시 30대 초반과 중반의 이 젊은 학자들이 쓴 AI 교과서가 나왔는데요. 이 교과서가 이제 AI 모던 어프로치라는 AI마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근데 그 교과서 챕터 1을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휴먼 라이크한 인공지능,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 사람을 닮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이게 빔이 잘 안 나오네요. 여기에 뿌리면. 그래서 좀 제가 곤란한데, 그래서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합리적인 인공지능이냐,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냐 행동하는 인공지능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저자들은 이 교과서는 휴먼 라이크한 AI가 아닌 레셔널한 AI, 그 다음에 생각하는 AI가 아닌 그냥 행동하는 AI라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미국의 전 세계 인공지능 교과서가 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거 이상의 인공지능 교과서는 현재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은 이전에 1995년 이전에 인공지능 교과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러셀과 노빅의 인공지능 교과서를 사용하는데요. 이 저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레셔널하게 액팅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AI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레셔널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읽어보시면 achieve the best outcome 또는 uncertainty가 있을 때는 best expected outcome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오버 타임, 시간에 걸쳐서 맥시마이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에 제가 아까 그 상을 받으러 몬트리올에 갔습니다. 몬트리올 가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논문을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튜링 테스트 컨시더드 함풀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튜링 테스트를 얘기하는데요. 튜링 테스트가 기여한 면도 있지만 이제 1995년부터는 튜링 테스트가 상당히 AI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튜링 테스트라는 건 인간을 닮은,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AI가 달성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95년에 AI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을 알고 있는 회사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정말 탑티어, 딥마인드 정도 수준의 탑티어 회사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러셀과 노빅의 이 새로운 교과서를 지난 20년간 다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공부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겉으로는 다 AI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러한 반성을 저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스탠포드 중심의 AI and Life in 2030라는 보고서가 작년에 발표됐습니다. 작년 9월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교수 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전문가 위주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최근 2, 3년 내에 나온 AI 리포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것이 나왔을 때 굉장히 긴장했어요. 이 리포트에는 과연 어떻게 AI를 디파인하고 있을까? 이 리포트 다 여러분 PDF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PDF 파일에서 define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AI definition 딱 한 번 나와요. 거기에 나온 definition입니다. AI란 어떤 액티비티인데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어떤 퀄리티인데 어떤 엔티티로 하여금 펑션하게 하는 건데 appropriately 적절하게 그리고 with foresight in its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어떤 foresight를 가지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걸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을 AI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휴먼 라이크라는 개념이 없죠. 결국 제가 작년에 확인했던 것은 1995년에 러셀 노빅의 책에서 나온 이래로 2016년까지 정말 AI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AI를 뭐 사람 닮은 기계, 사람과 같은 기계, 뭐 비슷한 자꾸 사람이라는 데피니션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좀 사람이라는 데피니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죠.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AI를 적절히 응용할 거라는 것을 제목으로 했지만 사실은 그 제대로 AI를 활용하려면 AI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AI라는 건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just an optimizing method.
근데 여러분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계산 이론을 배우신 분들은 컴퓨테이셔널 인트랙터빌리티라는 걸 배웁니다. 어떤 우리가 프로블럼은 있지만 그 프로블럼을 푸는데 컴퓨테이션으로 너무나 비싼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NP 컴플리트니스나 NP 하드니스 이런 것들로 수많은 논문을 썼고 이런 것들로 다 1970년대에 튜링 어워드를 받습니다. 튜링 어워드라는 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노벨상이거든요. 마치 어떠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다라는 상당히 허무주의적, 패배주의적 결론들입니다. 사실은. 재무관리, 경영학의 재무관리에서는 절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어떠한 투자 방법론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1960년대에는 그래서 AI에서 GPS, General Problem Solver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계산 이론이 이게 나오면서 70년대에 이것이 계산 이론이 완성되면서 AI에서 찍소리를 못하게 됩니다. General Problem Solver란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GPS로 프로그램을 포뮬레이션을 하더라도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 버렸습니다. 학자들이. 그렇다면 결국은 완전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이라는 거 있을 수 없고요. 결국 로컬 옵티멈을 만들어야 됩니다. 글로벌 옵티멈을 개런티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로컬 옵티멈인데 로컬 옵티멈이라는 건 뭐냐면 그 로컬 옵티멈에 빠진다라는 것은 결국 현실 세계에서는 에러를 의미합니다. 운 좋으면 에러가 아니고요. 운 나쁘면 에러입니다. 그게. 로컬 옵티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론과 어떤 애플리케이션 에어리어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AI의 지금 제가 데피니션, 그다음에 AI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AI는 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디다가 언제 응용할 것이냐가 진짜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셀프 드라이빙이라든가 메디컬 트리트먼트라든가 리걸 저치먼트라든가 파이낸셜 저치먼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왜? 에러가 날 경우에 치명적인 경우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AI의 이노베이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제일 중요한 게 딥러닝이죠. 딥러닝은 슈퍼바이즈 러닝, 답이 있는 러닝에서 굉장한 이노베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프리프로세싱에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났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지금 오늘 딥러닝 코스를 하고 있는데 제 수업을 오히려 제 강의를 들어오셨네요. 지금 2층에서는 네이버 톡톡이 또 발표하고 있고 아주 제 경쟁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예. 이 뉴럴 네트워크이죠. 1940년대 맥클로엔 피치 논문으로 시작됐고 50년대 퍼셉트론, 로젠블랏의 논문이 나왔고 69년에 이제 퍼셉트론을 비판하는 논문이 나오면서 뉴럴 네트워크 연구가 한 15년 정도 안 하다가 백프로포게이션, 히든 레이어가 발생하면서 부활했고 딥러닝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프리프로세싱을 완전 자동화하는 거로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죠. 세미 오토메이티드 프리프로세싱입니다. 거기서 어떤 굉장히 멋진 게 나온 것이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 뭐 풀링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게 됐고요. 레이어가 많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기서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가 이렇게 뒤로 백 프로포게이션 되면서 전혀 에러가 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기서 난 에러가 이쪽의 히든 레이어들을 고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제가 90년대 뉴럴 네트워크 공부할 때는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ReLU라는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0보다 클 때는 리니어하게 가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여기 부분입니다. 프리프로세싱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나왔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012년부터는 이제 이미지 레코그니션에서 슈퍼바이즈 이미지, 정답이 있는 이미지 레코그니션에서 슈퍼 휴먼 퍼포먼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일반인보다 나은 거. 그다음에 좀 메디칼 분야에서는 이제 슈퍼 엑스포트 퍼포먼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뭐 여기 밑에 네이처에 실린 논문 같은 것들이 피부과 의사보다도 더 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노베이션은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이 2015년에 이제 아타리 2600 게임에 적용되면서 네이처에 실리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작년에 알파고 2016년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온다 그러는데 언제쯤 올까요? 10년이 지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언제 올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죠. 며칠 전에 지금 딥마인드가 블리자드와 같이 그 스타크래프트 API를 공개했죠. 예. 혼자 이제 만들 수가 없나 봐요. 예. 많은 전 세계 천재들이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오픈 소스화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과연 언제쯤 정복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2015년 논문을 보면 패크맨은 못해요. 패크맨은 강화학습이 안 됩니다. 왜? 조라귀신이 막 잘 쫓아오다가 갑자기 획 돌아서거든요. 합리적인 조라귀신이라면 계속 쫓아와야 됩니다. 근데 왜 괜히 쫓아오다가 왜 뒤를 돌아서냐 이거죠. 예,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조라귀신을 제대로 강화학습이 학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그젝트한 오브젝트 펑션 도메인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둑, 아타리 게임. 우리 인간의 일상 사회에 비하면 너무나 이그젝트한 오브젝트 펑션을 갖고 있는 분야에 불과하죠. 또 하나 엄청난 이노베이션이 일어난 것이 이제 겐입니다. 예, 오늘 일단 11시 10분에 기조반 디스코겐, SK T브레인에서 디스코겐을 발표하시죠. 모든 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세션입니다. 예, 이게 이제 겐인데요. 예, 이안 굿펠로우라는 사람을 비롯한 저자들이 2014년에 엄청난 논문을 썼죠. 피드폴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2개를 붙였더니 제너레이션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평생 연구했다 하더라도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천재죠. 아주 간단한 건데 왜 그 간단한 2개를 붙여가지고 제너레이션 할 생각을 왜 저는 못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제너레이션하는, 큐레이션하는, 레코멘데이션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SK T브레인에서 발표하는 디스코겐이 이제 크로스 도메인 레코멘데이션을 하는 패션 분야에 일단 쓰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셔츠를 입었으면 이 사람한테 맞는 구두를 추천하는 거. 인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그걸 어떻게 AI가 할 것인가. 하지만 그 겐이라는 건 사실은 또 본질적으로는 approximate generation 방법론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역.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어젯밤 한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한글 자료가 많았거든요. 근데 구글 번역으로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구글 번역 도움이 안 했으면 제가 오늘 절대 이걸 못 만들었을 텐데. 어쨌든 정말 신기하죠. 예. 그동안 구글은 기계 번역은 당연히 통계적 어프로치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갑자기 뉴럴 네트워크 어프로치 논문을 작년에 발표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의 이노베이션이고요. 이게 이제 겐입니다. 2개의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붙여가지고 하나는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을 해서 결국 제너레이션을 하는 정말 신기한 방법론이죠. 간단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던 2개의 방법론을 붙였더니 제너레이션하는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로 뉴럴 네트워크는 이것이 답이냐 아니냐, 이것이 호랑이냐 고양이냐 이걸 분류하는 디스크리미네이션만 하는 방법론이었는데 제너레이션하는 방법론을 만들어낸 거죠. 최근에 AI 리서치 중에 아주 일부, 뭐 정신없이 AI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발표되고 있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냥 제 일부만 하면은 일단은 커넥셔니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가 된 상태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어떤 해석 불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음 뉴럴 네트워크는 포게팅, 자꾸 잃어버립니다.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다음 현재 뉴럴 네트워크는 익스터널 메모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두뇌가 있고 익스터널 메모리도 있는 게 인간이라면 포게팅, 익스터널 메모리 문제, 인터프리터빌리티 문제, 또 모델 썸머리 문제, 모델 리유즈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요즘은 많은 학자들이 만든 뉴럴 네트워크를 리유즈하죠. 얘가 만든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내가 갖다 씁니다. 예, 얘가 문자 인식하는 뉴럴 네트워크 만들었으면 그걸 갖다 쓰고.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한 뉴럴 네트워크 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모델 리유즈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의 리브라투스, 투마 샌더론 교수팀이 올해 이제 휴먼 엑스퍼트 포카 플레이어한테 이긴 이것이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컴퓨테이셔널 게임 시어리가 이제 드디어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넥셔니즘 안에서도 여러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 사용되고 있고 또 머신러닝 기법들이 서로 결합되고 있고 그러니까 딥러닝만 알고 있으면 마치 SPSS나 CS 통계 패키지 쓸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통계 패키지만 쓸 수 있으면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딥러닝, 지네틱 알고리즘,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AI에 굉장히 많은 페일러와 스캠, 거의 사기 수준의 것들이 있죠. 소프트뱅크의 페퍼가 망했습니다. 뭐 보도는 되지 않았죠. 잠깐 두 가지의 아티클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 강의 자료는 오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페퍼는 작년에 10,000대가 팔렸다고 하고요. 10,000대 팔려가지고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데서 도저히 이러한 제품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10,000대. 스마트폰은 수억 대가 팔리고 있는 건데 그리고 작년에 완판이 됐지만 더 이상 사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바보스러운 거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감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화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일찍이 미국 사람들은 냉정하게 페퍼를 뭐라 그랬냐면 바퀴 달린 태블릿이라고 그랬어요. 바퀴 달린 태블릿이다, 저스트. 근데 아시아 사람들만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합리적 인공지능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시아가 서양한테 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관을 갖지 못하면 계속 지는 거죠. 또 하나 IBM 왓슨이죠. IBM 왓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레퍼런스는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 프로젝트였는데요. 결국 그것이 실패합니다. 올해 2월 달에 모든 언론에서 발표가 됐죠. 작년 1월 달 파이낸셜 타임스는 IBM 왓슨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믿을 수 없죠. 너무나 좋은 기사가 많은데요. IBM 왓슨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실패입니다. 제가 알기로 IBM 왓슨이 제대로 한 거는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IBM 왓슨으로 제대로 한 거 저한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메일. 그 다음 테슬라가 결국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플로리다와 차이나에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죠. 우버는 피츠버거에서 뭐 셀프 드라이빙 카를 테스트했지만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린다면 피츠버그는 우버의 드라이버스 카를 웰컴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작년 9월에 우리 추석 때 피츠버그에서 셀프 드라이빙 카 테스트를 했는데요. 많은 주요 언론들, 아주 중요한 언론들은 실제로 기자들이 타봤습니다. 거기에 탔더니 너네 이 정도 가지고 왜 불렀어? 이 정도. 앞에 차가 있으면 사람이 운전했어야 되고 교량 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운전하는 수준 가지고 당시에 칼라닉 CEO가 그냥 그렇게 마케팅을 했던 겁니다. 현재 이제 우버 CEO는 사임했죠. 뭐 다른 이유지만 사실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AI가 소설을 써서 문학상 1차 심사에 통과했다라고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것 제가 영어로 오늘 뭐 국제학회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겨레 신문이 직접 이 사람을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More than 80% is human work, and it is also true that human wrote all. 그러면서 소설은 답이 없다라고까지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여기 보도해 보면 뭐 대단하게 또 그 전에는 이렇게 거의 스캠에 가까운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하이프트 메타포, 뭔가 잘못된 IBM의 로스가 이제 변호사가 됐다. 세계 최초의 AI 변호사가 됐다. 또 뭐 조지아 텍에서는 질 왓슨이라는 조교가 세계 최초로 뭐 일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메타포들을 동원하면서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휴먼 라이크라는 어떤 그런 폐해와도 관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셀프 드라이빙 카 관련해서 이제 앤드루 바이두의 셀프 드라이빙 카 책임자였던 앤드루는 이제 바이두를 떠났죠. 떠난 이유는 아마 와이어드의 작년에 4월에 이런 아티클을 쓴 것이 저는 이걸 항복 선언문이라고 봤습니다. 앤드루잉이 더 이상 셀프 드라이빙 카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구나라고 저는 항복 선언문이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에 가보니까 앤드루잉의 페이스북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칭찬만 하죠. 페이스북은 그냥 즐거운 동네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앤드류 융이 사임을 합니다. 바이두가 자른 거냐 아니면 앤드류 융이 사임한 거냐 알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앤드류 융이 얘기한 것은 셀프 드라이빙 카가 우리가 도로를 IoT로 바꾸지 않는 이상 또 우리가 드라이빙에 관련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맹신하고 있는 딥러닝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강아지로 보이지만 이 두 강아지의 픽셀 차이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얘는 강아지로 보는데 얘는 강아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완전 노이즈죠. 근데 이걸 피코크로 보거나 치타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딥러닝이라는 건 뉴럴 네트워크고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언익스플레이너블한 거고 에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러가 만약 페이탈한 상황이 나타나는 분야라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2명 탔는데 이걸 기린으로 본다든가 사람이 전화하고 있는 사진 3개 이런 것들을 학습했더니 사람이 공중전화 박스를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이 전화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다 페이스북에 발표한 Artificial Task for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그런 발표 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계속 이런 아티피셜 태스크를 만들어서 더 학습을 시켜야 된다. 아시다시피 AI 역사에서 중요한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를 마빈 민스키랑 세이모어 페이펄트가 발표해서 그걸 통해서 결국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발명되게 된 것처럼 이런 아티피셜 태스크를 점점 더 많이 만들어서 결국 AI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지난 3월 달에는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현재 딥러닝은 의사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방법론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번역을 한다면 영어로 번역하자면 The connectionist AI technique on which deep learning is based has a problem that it cannot explain the reason of decision. 딥러닝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뿐이죠.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날파에서도 드디어 작년 8월에 이제 프로젝트 펀딩이 시작됐고요. 최근 한 11개 정도의 프로젝트 팀을 익스플레이너블 AI 쪽에서 선정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6월 달에 연간 36억을 5개년 동안 투자하는 그런 해서 이미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익스플레이너블 AI에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IT의 데이빗 민델 교수 같은 분들은 많은 셀프 드라이빙 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해저 탐사 셀프 드라이빙 카, 우주 탐사 셀프 드라이빙 카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했었는데 처음에는 다 모든 그 연구자들이 풀리 오토노머스한 셀프 드라이빙 카를 만들겠다라고 야심차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개입하고 사람이 리모트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아예 Three Mythology of 21st Century Robotics and Automation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모든 발전이라는 게 풀리 오토노머스로 가는 게 발전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토메이티드 머신이 원투원으로 사람의 잡을 뺏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토메이션과 휴먼 비잉과의 관련 그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엔지니어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지금 데피니션은 아닙니다. 엔지니어링의 하나의 속성인데요. 어떠한 인풋을 집어넣으면 통계적으로 안정된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기존의 엔지니어링은. 하지만 요즘 각광받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non-linear estimation 메소드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논문은 대부분 통계로 검증할 수가 없어요. 단지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것이 나왔는지, 익셉셔널한 리절트가 나왔을 때 왜 그것이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프리벤트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방법론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머신러닝 어프로치는 사실은 기존의 어떤 엔지니어링 프린시플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아예 우리의 엔지니어링 프린시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기계를 만드는 방법이나 패러다임의 변화죠. 위험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것이 결국 전통적인 프린시플스 오브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변화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서 리뷰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엔지니어링 패러다임이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응용할 것인가. 현재까지는 AI의 데피니션과 AI의 문제점과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현재 상황이 AI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AI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린 걸 얘기해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커스터머 프로블럼을 풀라는 것입니다. 고객의 문제가 뭐냐? 네이버에 음성 합성 있죠. 네이버 뉴스를 보면은 본문 읽기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읽으면 누르면 뉴스를 읽어줍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남성, 여성 속도를 택하면서 읽어줄 수 있게 되는데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SK텔레콤의 T맵 저희 학회에서 예전에 네이트 드라이브에 상을 줬습니다. 인텔리전스 대상을요. 한 10년 됐습니다. 그때도 그걸 드린 이유가 네이트 드라이브가 전형적인 AI를 한 거거든요. AI에서 사용하는 A-스타 알고리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옵티메이제이션 테크닉을 사용해서 네이트 드라이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사람 같은 AI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너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뮤직을 제너레이션 한다든가 파인 아트를 제너레이션 한다든가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렌디피티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제너레이션입니다. IBM 왓슨이 헬스에 하는 것은 다이어노시스와 트리트먼트를 한다면 사실은 딥마인드의 헬스는 헬스에 관련된 난리지를 디스커버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브젝티브가 다른 거죠. 도메인은 같지만 그리고 결국 미스테이크가 굉장히 페이탈한 분야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통계적으로 높기만 하면 되는 그런 분야에 사용해야 되고요. 어떻게 AI를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AI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때도 그때 이미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것이 믹스드 이니셔티브 시스템이라는 개념입니다. AI와 사람이 같이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풀리 오토메이트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차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AI의 전통적인 프린시플엔 사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드라이빙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과 카가 잘 믹스드 이니셔티브를 가지냐는 거죠. 야, 네가 운전할 땐 네가 운전해 하고 네가 운전하기 어려울 때는 나한테 맡겨. 이걸 서로 이니셔티브를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풀리 오토노머스한 것만이 이노베이션이고 발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경고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것은 어떠한 도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AI 굉장히 현재 AI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떠한 방법이 어떠한 필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다른 필드에 성공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픽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같은 분야의 토이 프로블럼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같은 분야의 리얼월드 프로블럼에 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픽하기도 하고 또 토이 프로블럼과 리얼월드 프로블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이 프로블럼을 먼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리얼월드 프로블럼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의 본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블럼을 찾고 그것을 이제 테크놀로지를 찾아내야 되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또 테크니컬한 것과 넌 테크니컬한 것을 같이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방법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리얼월드 프로블럼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이 프로블럼을 할 것이 아니라
스케일러블한 메소돌로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현업에 있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과 일할 때는 날리지 엔지니어링 할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볼브 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 30년 전에도 AI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처음에 안 도와줬습니다. 지금도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포와 기대가 섞여 있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20, 30년 전에도. 그럼 그 회사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엔 되게 무서워하고 안 도와주지만 조금 얘기를 하다고 일을 하다 보면 AI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협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휴먼과 머신이 믹스드 이니셔티브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데 또 다섯 번째 뭐냐면 믹스드 이니셔티브 가는데 기계가 낸 아웃풋을 직접 사람이 고쳐버리는 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방향을 기계한테 주고 그 기계가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캐스팅 이론에서 이미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웃풋을 사람이 저지먼트로 고쳐버리면 퍼포먼스가 더 떨어지죠. 결국 그 사람의 인텐션을 프로세스에 넣어서 기계가 고치게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01년에 테크노 에이전트라는 벤처, 인공지능 벤처에 관여한 적이 있는데요. 화장품 추천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 당시 태평양화학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그게 2001년, 2002년인데요. 화장품을 추천하는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만든 추천 엔진은 50대가 넘은 분한테는 설화수를 추천해드리고, 예를 들면 20대한테는 아리따움을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떠한 룰 베이스된 그런 날리지 베이스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을 이제 선보였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태평양화학의 모든 팀들은 서로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설화수 팀은 10대, 20대한테 설화수를 파는 것이 그 팀의 오브젝티브였던 거죠. 그런데 일개 화장품 추천 엔진이 조직의 논리도 모르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2003년에 썼던 논문은 당시에 AI 기반의 여러 에이전트 비즈니스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하는가를 연구를 좀 했는데요. 그때 나온 결론이 기존의 비즈니스를 해치는 AI 만들어봤자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애드 이터라든가 광고를 없애는 AI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광고를 없애도 AI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서로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비즈니스를 파괴하고 자기도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AI에 관련된 어떤 많은 공포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들인 거죠. 사람들이 그러한 AI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베네핏이 되고 윈윈이 되는 AI를 만들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AI로 뭔가 지배를 하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AI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1번째는 AI 관련된 회사들이나 투자자들은 상당히 롱텀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개발하는 사람들은 숏텀 리절트를 내야 되죠. 숏텀 리절트를 내면서 롱텀 퍼스펙티브 하에서 숏텀 리절트를 내는. 제가 경험한 대우조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여해주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는 것입니다. 딥마인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롱텀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숏텀 리절트를 내는 그러한 구조로 일을 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어떠한 그 외국계 은행 대표분들이 연락이 와서 주가지수 선물에 관련된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처음엔 딥러닝이나 LSTM 같은 걸 막 써달래요. 최신 AI 기술을.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리치 리그레션이랑 라쏘 리그레션 방법론, 1970년대 초반에 발명된 방법론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내서 저희가 발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연구실 학생들은. 너네 이걸 사업을 할래? 아니면 논문을 쓸래? 했더니 저희 학생들이 아직도 그냥 사업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쓰겠다 그래서 아마 어젠가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논문인데요.
결국 그 논문도 결국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행하는 방법론도 써봤고 옛날 방법론도 써봐서 비교를 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옛날에 썼던 리치 리그레션의 라쏘 리그레션 방법을 굉장히 현대적 방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논문 제목이 이제 롤링 윈도우 방법으로 썼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려운 얘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옛날 방법론을 현대적 방법으로 새롭게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결국 어떠한 새로운 마켓을 만들 분야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분야인지 아니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분야 이 3대 분야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마켓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 전문가들은 여러 AI 테크닉과 난 AI 테크닉을 같이 적용해서 결국은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2007년부터 2017년 동안 10년 동안 이노버티브 어플리케이션스 AI 상을 받은 팀들 중에서 매년 한 4개에서 5개 팀이 AI 매거진에 논문이 실립니다. 그럼 10년을 치면 AI 매거진을 뒤지면 한 50개 정도의 이노버티브 어플리케이션스 오브 AI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50개를 과연 어떠한 회사의 태스크에 적용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1등이 아무래도 스케줄링, 얼로케이션, 플래닝이 많았고요. 워닝, 서베일런스, 오디팅, 프로드 디텍션. 어제 S1이 발표한 것이 2번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 S1, 그 다음에 기업은행 발표가 다 이 두 번째 프로드 디텍션이나 서베일런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션, 러닝, 다이어그노시스 디텍션, 필터링, 셀렉션 랭킹. 요즘 잡 인터뷰를 AI가 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다 이쪽입니다. 레커멘데이션, 레코그니션. 어제 제너럴 비전에서 발표한 것이 레코그니션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포캐스팅, 컨틴전 리스폰스, 리트리벌, 큐레이션, 데이터 리파인먼트. 오히려 지금 유행하는 챗봇이 맨 마지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챗봇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난 10년은 챗봇이 아무래도 기술이 약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챗봇 개발이라는 것이. 하지만 하여튼 지난 10년에서는 제대로 상 받은 것은 그것이 없고 저희가 이번에 상을 준 지금 저랑 동시에 발표하고 있는 네이버의 톡톡이 사실은 카드형 챗봇, 내추럴 랭귀지 챗봇이 아니라 카드형 챗봇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해서 저희가 상을 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AI R&D 제가 한 조금 시간 오버가 될 다 오버됐네요. 1, 2분만 쓰겠습니다. AI에서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태스크 스페시픽 챗봇을 커먼센스를 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드라이빙 위드 커먼센스 이런 것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카와 내추럴 랭귀지로 인터랙팅하는 거.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을 위한 머신 트랜스 동시 통역을 하는 거. 오늘 지금 제 말도 동시 통역하고 계시지만 여기 동시 통역사 분들 뭐 앞으로 30년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동시 통역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그다음에 난리지와 컨텍스트 베이스드 머신 트랜슬레이션, 프로세싱 스테이트먼트 위드 베리어블스, 스트래티지 퀘스천 애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생각해서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아무리 앞으로 강인공지능이 나오면 이런 거 제가 질문하면 답하는 겁니까? 강인공지능 나오면 걔한테 야 우리 회사가 경쟁 회사 이기는 방법은 뭐야? 하면 걔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강인공지능이고 슈퍼인텔리전스입니까? 사실 경영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강인공지능이니 약인공지능이 하는 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도 저 문제에다가 대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기업은 그냥 기업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챗봇한테 얘기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예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아까 구글 번역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고 했지만 제가 오늘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얼마나 향상되나 보시죠. IBM might be overhyping the AI engine that beat humans on Jeopardy라는 문장을 현재 구글 번역은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법적으로 보면 저 빛이 빛 해가지고 과거형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AI 엔진은 단수기 때문에 빛은 S가 붙어야 됩니다. 원래는.
현재형이라면. 그럼 과거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겼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BM에 왔으니 제오파디라는 게임을 이겼죠. 퀴즈 게임에서 이겼는데 이 제오파디가 뭔지를 얘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오파디라는 거는 게임 이름이 끝에 느낌표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장이 느낌표로 끝난 문장이 아니라 제오파디라는 게임 명에서의 느낌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원래 right answer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것이 아마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 될까요? 제가 구글의 트랜슬레이션이 뉴럴 넷 베이스로 돼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저 문장을 이 아래 문장까지 가는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떤 구덩이를 파는데 어떤 한 사람은 6일 걸리고요. 한 사람은 3일 걸려요. 그럼 두 사람이 같이 구덩이를 파면 며칠 걸립니까? 이거 옥스포드 캠브리지 어드미션 프로블럼입니다. 이거 풀어야 옥스포드랑 캠브리지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 걸립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제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예. 예, 정답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컴퓨터 또는 AI가 이 문제를 금방 푸는 챗봇이 언제 나올까요? 그것도 역시 10년, 20년, 30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difficult topics,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그래서 근데 많은 AI를 응용하겠다는 기업들이 여기에 달려들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KT의 기가진이나 SKT의 누구 같은 것이 거의 1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시간이 다 되고 마지막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해서 죄송하고 많이 오버했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